보통 사인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각도가 나오잖아요. 사인 얼마 하면 각도가 나오는데 비해서 우리 요 아크 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요걸 때리면 각도가 튀어나와. 이게 아크 사인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계산기 통해 가지고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계산기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아크 사인분의 A분의 B가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공식이 되고 이때 일단 요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들 A가 루트 2 B가 1일 경우 루트 2라고 얘기하는 건 1.414죠. 루트는 1.414니까 1.414 그리고 B가 1일 경우에는요 이때 위상차는 45도가 됩니다. 45도. 이건 여러분 나중에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해 보셔도 돼요. 계산기 통해 가지고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45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워야 되는 많이 나오는 것 A가 15, B가 13인 경우 A보다 B를 비교하면 A가 무조건 더 크죠. A가 15, B가 13인 경우에서는 위상차가 60도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위상차 나오는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딴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번째. 자, 위상차를 해보면요. 얘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파형, 이런 파형, 이런 파형, 요런 파형, 요런 파형. 이렇게 5가지 형태로서 정형화돼서도 나오는데요. 위상차가 나오는데 얘는 0도, 위상차가 0도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A의 첫 번째 파형과 두 번째 파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상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위상차가 0도라는 건 없을 때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얘는 45도, 얘는 90도. 얘와 얘가 90도 차이가 나면 무조건 원이 나와요. 원. 동그란 원이 하나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135도, 180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전자기기에서도 나오고 통일수업이 쪽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공통적인. 그리고 위상차 관련해서 문제는 이렇게 4가지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구나. 어렵지도 않죠? 잘 기억을 좀 해두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루트 2다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차는 얼마냐? 45도예요. 45도. 아크 사인에 이렇게 나오는 45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21번. 강력한 초음파를 액체 속에 방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번에 있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현상. 자, 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물속에다가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속에다가 초음파로 이렇게 방사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방사하는 거 가지고 캐비테이션이다, 공동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안 봐도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다가 우리가 빨대로 해가지고 바람을 후 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기포가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진동이라는 거거든요. 진동이에요, 진동.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어떤 진동이 있는 팔을 물속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진동이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뽀글뽀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뽀글뽀글.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은요, 물속에다가 초음파를 방사해서 기포의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잘 몰라도 딱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죠. 아, 물속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방사해가지고 막 기포가 막 뽀글뽀글 거리겠구나. 그죠? 이것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기술에서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세척. 초음파 세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물 자체가 그냥 물이 아니라 세척액이라는 거죠. 세척액이 되고요. 여기다가 어떤 그 이물질이 묻은 뭐 기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은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있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음파 쏴, 진동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깨끗이 세척되겠구나라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진동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고 우리가 세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척. 사실 세척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세척 현상을
캐비테이션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분산. 분산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신호가 여기에 잉크 떨어졌을 때 물이 이렇게 팍 퍼지듯이, 그죠? 팍 퍼지듯이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우리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역할이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분산시켜주는 거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유화현상. 이거 가지고 다른 말로 에멀셔너라고 얘기합니다. 에멀셔너라고 얘기하고요. 유화현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화현상. 얘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에멀셔너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이런 역할로만 쓰이는 화장품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포함시켜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미백, 그 다음에 뭐 주름 개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액체를 섞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섞고 싶으면은 우리 그냥 뭐 보온통에다가 뭐 섞고 한 다음에 막 흔들면 얘네들이 결국엔 섞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섞이는 거를 가지고 유화 에머셔너라고 얘기하는데, 공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크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보온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느 큰 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미백 기능 화장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 주름 개선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 또 여기다가 또 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러 개 집어넣고 얘네들 결국엔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섞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섞으려면 어떻게? 이게 흔들 수가 없다는 거죠? 워낙 크니까. 어떻게? 여기다 초음파 쏜다는 겁니다. 초음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일 거 아니에요, 얘네가. 진동이 되니까. 그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에멀셔너 유화라고 한다는 거죠. 쉽죠?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공동현상.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고요. 이 세척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또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가습기. 우리 가습기 어떻게 돼? 수증기가 물르면 수증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뜨거워가지고 수증기로 변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초음파 쏴가지고 얘네들을 물을 가지고 액체로 변화시켜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쏴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다 가습기는요, 우리 공동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수증기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쉽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기외형, 자기외형, 이건 뭐겠어요? 전기외형은 앞으로 설명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전기장의 효과를 가지고 전기외형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외형은 자기장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앞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압력을 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그림이거든요. 압력을 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현상이긴 한데 나중에 또 여기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21번 넘어가고요. 그럼 23번, 자동 제어 조절계의 제어 편차가 검출될 때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가감하도록 하는 동작은 뭡니까? 23번이죠. 자동 제어. 마찬가지로 종류가 나옵니다. 이 자동 제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연속 동작. 간단하게만 정리만 해두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연속 동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속 동작에는 P 동작, D 동작, I 동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D, PI 이런 것도 있고 PDI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연속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연속 동작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온오프를 얘기하거든요. 온오프 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불연속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장에서 자동 제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연속 동작인 온오프 제어를 얘기하는 거다. 결국 뭐냐면 기계를 이야기할 때 켜고 끄잖아요. 온 시키고 오프 시킨다는 거죠. 온 시키고 오프 시키는, 이런 가지고 온오프 동작, 불연속 동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따져보면요, 이렇게 돼요. 오프, 온 됐다가 오프, 이런 그래프를 갖는 게 불연속 동작, 온오프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랑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해요. 사이클링 현상이 있는 이런 온오프 동작을 이야기하는 게 자동 제어 현상에서의 불연속 동작이 되겠고요. 연속 동작은 종류가 뭐냐면은 얘가 비례 동작, 얘가 미분,
얘가 적분 동작 이렇게 됩니다. 비례 동작, 미분 동작, 적분 동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비례 동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입력과 출력이 비례하면서 변화하는 양, 이거 가지고 비례 동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동작 중에 비례 동작, 입력과 출력이 비례하는 동작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미분 동작은 말 그대로 미분 형태, 적분 동작은 적분 형태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그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면적을 계속 다 더해 나가는 걸 적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미분은 말 그대로 방향을 가리키는 걸 미분 형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잔류편차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잔류편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력과 출력이 어떤 계산값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론치라면은 잔류편차라고 하는 게 없겠지만 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출력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이만큼 안 나오는 경우, 아니면 출력이 더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공장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지고 우리가 잔류편차라고 얘기하거든요. 잔류편차. 근데 이런 걸 줄여나가야 돼.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적분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면적을 다 더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류 편차가 없어질 때까지, 어떤 편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 동작의 특징은요, 잔류 편차가 아예 없다는 거야. 잔류 편차가 아예 없다. 적분이 뭐야? 계속 더해 나간다는 거니까 그거 할 때까지 아예 계속 다 없애주는구나. 이게 적분 동작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동작은 잔류 편차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고요. 속도가 빠르고 잔류 편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잔류 편차를 줄여낼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분 동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PD는 뭐예요? 그러면 비례 미분 동작, PI는 비례 적분 동작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PDI는 뭐야? 비례 미분 적분 동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가장 고급이죠. 가장 고급의 역할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D 동작, PI 동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나오는데 일단은요,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불연속 동작,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연속 동작보다도 공장에서 불연속 동작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연속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연속 동작에서는 많이 쓴다고 하기보다는 특징들이 이제 뭐 비례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계산해 나가겠다, 속도가 빠르고 잔류 편차가 없다, 적다, 그 다음에 얘는 잔류 편차가 아예 없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이렇게 같이 섞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